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북한은 ICBM을 해체하는 비핵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측 대표단 160명이 내일 방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방북해 14선언을 채택한 남북 정상 2세들이 만날지 관심입니다. MBN 취재진이 지진 해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동갈라에 도착해 처참한 모습을 전해왔습니다.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는데 실종된 한국인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애초 전망과 달리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은 사상 처음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열린 정기 수요 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제주 관함식에 일본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는 못 들어온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도 국제 관함식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흘 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죠. 그것도 당일치기로요. 해야 할 얘기는 이미 거의 다 끝났다는 뜻일 겁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방북이 취소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I think it shows forward progress and momentum that the secretary is making his fourth trip back in less than a year.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을 마친 뒤 저녁 늦게 서울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과 방북 성과를 공유합니다. 서울에서 하루를 머문 뒤 8일에는 중국을 방문하고 방북에 앞선 6일에는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납니다. 청와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방북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과는 미지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조기 확정됨에 따라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인 이달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다는 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거래가 윤곽이 잡혔다는 걸 뜻할 겁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주고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또 그 제재 해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길에는 비핵화 실무 협상을 전담하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취임 후 처음 동행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와 더불어 비핵화 실무 협상이 동시에 가동된다는 뜻으로 이미 정상 간의 비핵화 거래도 사실상 타결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종전선언 이상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라는 상응 조치를 취해주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해체해준다는 거래가 성사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거고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의 해체라든지 또 하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거 이런 빅딜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이 이미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발표했다는 점도 비핵화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일부 해제되면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에게 ICBM 해체는 중간 선거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서울로 온 뒤 곧바로 중국으로 갑니다. 그동안 3차례 방북 때 한 번도 중국을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가는 겁니다. 미중 간 무역 문제도 있고 또 북한 문제는 중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으로 이번이 4번째입니다. 특이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동선으로 방북 후 서울을 거쳐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3차례의 방북에서는 중국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이번 방중에서 특별한 논의가 오가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가장 유력한 논의는 대북 제재 완화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안을 해제하기로 했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협조가 필수적인 중국을 만난다는 겁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지분 확보를 선언한 만큼 북한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국 협조를 많았고 앞으로도 지저협조소에서 함께 이끌어 나가자 그런 메시지였던. 최근 무역 마찰에 이어 남중국해에서 군함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양국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수입을 이유로 중국에 제재를 가했고 중국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중 외교 안보 대화를 취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안보 이슈에서 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측 대표단이 내일 평양으로 가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도 함께 가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가 관심입니다. 그럼 14선언의 주인공 그 2세들이 만나는 거니까요. 만나자는 요청은 이미 해놨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긴 나무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무위원장. 14 남북 공동선언문에 사인하고 악수한 뒤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지난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이 탄생한 순간으로 무려 11년 만에 평양에서 남북 공동으로 14선언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방북이 확정되자 14선언을 채택한 남북 정상 2세 만남 여부에 큰 관심입니다. 현재 노무현 재단에서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일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노무현 재단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노건호 씨를 우선 접견 대상으로 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정상 2세의 깜짝 만남이 성사되면 어떤 말을 주고받을지 관심인 가운데 이제 북한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달부터 철원 비무장지대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도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요. 지뢰와 폭발물 제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김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281m로 화살촉처럼 뾰족하게 생긴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군사분 개선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6.25 전쟁 당시 중공군과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며 500여 구의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손에 장비를 든 우리 장병들이 수색로를 따라 움직이며 주변 지역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바로 뒤로 군사분 개선 넘어 북측의 감시 초소도 보입니다. 하루 4시간씩 화살머리 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지뢰 작업 인력만 8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안전한 통로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선 지하 3m까지 확인할 수 있는 탐지 장비로 먼저 확인한 뒤 예초 작업을 하고 훨씬 더 정밀한 지뢰 탐지기로 탐색이 이뤄집니다. 만약 지뢰나 폭발물이 탐지될 경우 전문가들이 투입돼 외부로 옮겨 제거하게 됩니다. 지뢰 탐지기 2대를 민감도로 좀 달리해서 지뢰 탐지를 해나가고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땅속에 있는 미식별 또는 미확인 물체에 대해서 확인하는. 다음 달까지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남북은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과 남북 합의 정신에 따라 지뢰 제거 작전을 승인했다며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이번 작전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 늘어서 1,400명을 넘었습니다. 구조와 복구 작업도 힘든데 이 와중에 굶주림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혹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고차 최루탄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쑥대밭이 된 창고에서 사람들이 생필품과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맨손으로 땅을 파헤칩니다.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탓에 생존 주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겁니다. Mencari ini saja makanan untuk anak-anak buat kebutuhan susu apa. Ada bantuan Pak, tapi belum sampai sama kita. 인도네시아 지진의 일 발생 엿새째가 되면서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생필품 부족이 심화되면서 전염병 확산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사이 200명 가까이 늘면서 오늘은 1,4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orban sampai dengan hari ini pukul 13 waktu Indonesia Barat tercatat 1.407 orang meninggal. 팔루에서 실종된 한국인 이모 씨의 구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구조 현장을 방문한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눈물로 신속한 구조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이 발생한 술라웨시 섬 북부에서 이번에는 화산이 분화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진앙지와 가까워 가장 피해가 큰 인도네시아 동갈라 지역에 MBN 취재진이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져 수색조도 늦게 투입이 됐던 곳입니다. 동갈라에서 배준우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무너진 집 잔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도로 안쪽엔 정리되지 않은 파편들이 가득합니다.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진앙에 밀접한 인도네시아 동갈라 지역은 여전히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쓰나미 피해로 부러진 나무와 잔해들로 해안가는 여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고 그 충격에 기둥이 무너져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집은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Pas meski azan di masjid langsung getar. Langsung ambruk itu perumahan yang ada di sana. 쓰나미로 집이 통째로 무너진 피난민들은 동갈라 도로 곳곳에서 지나는 차량을 붙잡고 구호품과 기부금을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지진 피해로 집을 잃은 피난민들이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마대자루에 간신히 나무만 걸친 곳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물과 각종 구호 물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피난민들은 도로에 나와 이런 구호 물품을 요청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Maksud saya meminta beras supaya masyarakat di sini bisa makan sekalian dan kami karena rumah kami runtuh semua jadi kami layak untuk beras begini. 가장 큰 문제는 구호 물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 복구 속도가 늦어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피난민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많게는 이틀째 기름을 구하지 못해 이곳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구하지 못해 피난을 떠나지도 그렇다고 이곳에서 생활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구호 물자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동갈라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조금씩 약화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기압과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게다가 오히려 한반도 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제주와 남부 지역에 비바람이 불며 한반도가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인 25호 태풍 콩레이는 중심 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7m의 강한 기세로 한반도에 접근 중입니다. 사람이 날아가는 정도의 강풍으로 지난달 일본을 초토화시켰던 태풍 솔릭과 비슷한 위력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먼 해상을 통과하고 있는 콩레이는 모레 제주 먼바다에 진입합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 6일 저녁 10시쯤에는 부산에 근접해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과의 거리가 불과 20km 정도밖에 안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태풍은 일요일쯤 독도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제주와 남해안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더 북상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락 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센터에서는 태풍의 이동 상태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차바와 나리 등 과거 가을 태풍은 모두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주유소에서 5만 원어치의 기름을 넣은 남성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도 많이 부서졌는데 5만 원 때문에 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주유소로 들어옵니다. 주유소 직원이 차량에 5만 원어치의 기름을 넣고 운전자에게 다가가자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칩니다. 다른 직원이 곧바로 뒤쫓아갔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국도를 이 차량이 한 160, 170으로 이렇게 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주하면서 역주행까지 하고 해서 정말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경찰분들하고 통화를 해가면서 어디 방면으로 도주 중이란 걸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추격을 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30대 김모 씨. 그렇게 1시간가량을 도주한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차량도 많이 부서졌습니다. 김 씨는 5만 원의 주유비를 아끼려다가 차를 폐차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추돌을 해버리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를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의사를 불러내라며 병원에서 손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구중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이재호 기자가 모았습니다. 손도끼를 든 한 남성이 병원에 들어섭니다. 간호사들이 앉아있는 안내 데스크를 도끼로 힘껏 내리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수술이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2차까지도 했는데 안 좋아지니까. 서행하는 택시 뒤를 하얀 차량 한 대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 서울 방향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태를 봤는데 의식이 좀 없는 것 같아서 119에 일단 전화를 했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오라고만 하고 상황 설명만 해주고.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진입한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량 9대를 쳤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현역 장병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사과는커녕 지금까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2살 윤창호 씨는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옆 담벼락 너머로 추락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사실상 뇌사 상태입니다. 사고 전날 친구들과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마지막 추억이 됐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부모, 지인, 친인척, 하다못해 친구, 주변 인물 아무한테도 연락 하나 온 거 없고. 윤 씨의 친구들은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이틀 만에 6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셨으면 그게 감형 사유가 아니라 당연히 살인죄로 그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검사가 꿈이었던 윤 씨는 제대 후에 로스쿨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동안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여성인데 재심이 확정된 건 무죄를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게 있었기 때문. 그래서 그 증거들까지 고려해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 23살 김신혜 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된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라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 한 인간으로서 인권 가진 사람 맞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김 씨는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범행을 재현하게 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한 뒤 허위로 수사 기록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청구한 지 3년여 만에 대법원은 18년째 복역 중인 김 씨의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복역 중인 무기수의 사상 첫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우리 강아지는 순해서 절대 사람 물지 않습니다. 반려견 키우는 분들 이런 말 많이들 하죠. 실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는데도 발뺌을 하던 견주가 괘씸죄에 걸려 되려 벌금을 2배나 물게 됐습니다. 이혁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애완견 한 마리가 50대 여성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견주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벌금이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견주는 우리 개가 아니라 다른 개가 물었을 것이라며 우리 개는 온순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견주의 개가 주차장으로 가는 CCTV 화면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견주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견주의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기 개는 온순해서 물었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분을 전혀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괘씸죄를 적용하게 만든. 자신의 개가 아니라며 발뺌하려던 견주는 결국 처음보다 2배나 많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아무래도 진짜 총을 쏘는 건 부담스럽고 그래서 경찰들은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제압할 때 전기 충격기, 일명 테이저건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래도 5만 볼트나 되는 전압이 흐르기에 사망사고나 실명, 화상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함에도 경찰들은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병원으로 들어서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을 안으로 옮깁니다.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쓰러진 40대 이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첫 테이저건 사망 사고가 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지만 여전히 경찰 내에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권총같이 주기적으로 하는 훈련을 맡겨요. 현장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이 자주 쓰이다 보니 주기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필요해요. 쏴봐야 돼요. 테이저건 때. 그러면 갑자기 뭐 사건이 있을 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쏘면은 진짜 완전히 빗나갈 수 있고.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쓴 횟수는 942차례. 권총보다 무려 29배나 높아 사실상 주요 장비입니다. 화학 전류를 그렇게 해서 신체에 순간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위에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하고 자칫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격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지난 1년간 첨단 몰카 장비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적발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알아봤더니 그럴만했습니다. 경찰이 공공기관 내 화장실로 들어가 몰카 탐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몰카가 잡히면 반짝하는 불빛이 포착되는 특수렌즈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몰카 단속에 총력 대응을 선언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대대적 몰카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놀이 시설과 공중 화장실, 타르실, 터미널 등 6만여 곳이 그 대상입니다. 구입한 몰카 장비만 240여 개, 모두 8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13개월 동안 정작 몰카 적발 건수는 제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몰카 범죄는 주로 모텔 등 민간 업소에서 이뤄지는데 단속 장소를 공용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 불법 몰카 혐의로 체포된 남성도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민간 화장실은 이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쪽은 점검을 사실은 법적으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때문에 민간 업소라도 다중 이용 시설이면 경찰 단속이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안심지역, 청정지역이라는 또 홍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얻어내서 사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속 기간과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불시 단속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을 놓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일합을 겨룬 게 화제가 되고 있죠.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에 사용했던 특활비까지 거론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걸 건들면 지금 국회의장, 부의장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거든요. 윤석정 기자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청와대 관계자가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업무 추진비를 썼다고 몰아세우자 밤 11시 이후가 비정상 시간대인데 청와대에서 쓴 게 231건에 4,100만 원, 토요일, 일요일에 쓴 게 1,611건에 2억 400만 원. 김 부총리는 심 의원도 주말에 사용하긴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심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 회의 2번에 9천만 원을 받고 6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회의장단의 특수활동비를 거론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의원들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도 같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만 국회의 고성이 시끄럽게 오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작은 부자는 노력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좀 있겠다 싶은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 탈세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같이 일반 직장인보다 좀 번다 싶은 전문직들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요.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깎아주며 발행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의사와 변호사들이 탈세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81건, 과태료가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데 그 전년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넘게 는 겁니다. 한창 경기가 좋았던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4년 만에 무려 5배 이상 늘었거든요. 국세청 조사 결과 2013년부터 17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4,400명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5조 3천억 원. 이들은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죠.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거래 대금의 50%에서 20%로 깎아준다고 합니다. 50%는 너무 과하다는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는 건데 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항의하는 범법자들이나 그 항의를 다 받아주는 정부나 어처구니가 없죠.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 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세금 신고와 조사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끝까지 추적해 소득을 차압하거나 계좌 거래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악성 탈세범들에겐 총을 들이대면서까지 세금을 다 받아내거든요. 마피아 두목인 알카포네가 다른 범죄가 아닌 탈세 혐의로 몰락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굳이 강력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세금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할 의무이고 그것으로 국민의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사장님으로 불리면서 탈세까지 하며 내 배만 채우는 게 옳은 건지 또 정부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게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어김없이 열린 수요 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제주 관함식에 일본 함정이 우길기로 달고는 못 들어온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도 국제 관함식 반대 집회가 열렸고요. 조희로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노란색 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입항하겠다고 밝히면서 집회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우길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수요 집회에 이어 우길기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우리는 우길기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우길기 개항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95.2%나 됩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죠.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 1,556조 원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무섭습니다. 1년 전보다 2.3%포인트나 올라 중국, 홍콩에 이어 세계 3위거든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렇게 빚은 팍팍 늘어나니 가게마다 쪼들대 못해 은행 예금과 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고 먹는데도 또 아껴 써야 합니다. 한우는 할인을 해도 살 엄두를 못 내고 상처나 멍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져 저렴하게 파는 과일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과일 가게. 매끈하고 고운 빛깔의 왼쪽 감귤보다 색과 모양이 덜 예쁜 오른쪽 감귤이 웬일인지 더 인기입니다. 일명 못난이 과일로 최상품의 절반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이 인기 비결입니다. 기스난 것도 있긴 하지만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잘. 사과 역시 A급은 한 개 3,000원 꼴이지만 B급은 단돈 500원이면 살 수 있어 실속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 가게 매출의 30%는 B급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고기도 마찬가지. 고객들은 100g에 13,000원이나 하는 한우 등심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나마 돼지고기도 정상가보다 30% 저렴한 특가 상품만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한우를 사 먹는 거는 조금 가격 부담이 있어서요. 돼지고기를 사 먹는 거를 요즘 더 선호하는 추세. 부쩍 얇아진 지갑에 갈수록 맛이나 모양보다 실속을 더 챙기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맑고 쾌청했던 개천절과 달리 내일부터는 점차 태풍 콩레이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주말쯤 서귀포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겠습니다. 태풍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남부와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며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경남에 80에서 150,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는 30에서 8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4도, 춘천은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한낮에 26도를 가리키겠고요. 비는 내일 오후 제주에서 시작돼 밤에는 남해안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동풍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일요일 오전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도 예보되어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결혼식 도중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 제레미 브루사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중 화재 소식을 듣고는 주저없이 출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제레미의 사명감도 박수를 받을 만하지만 결혼식장보다 더 중요한 곳으로 가라고 남편을 보내준 아내나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던 하객 모두 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